그 농모라는 제목을 보면 신경님이란 작가 이름을 보면 이 작가가 성별이 어떻게 될 것 같아? 어? 여자? 남자요. 남성분이 맞습니다. 그 선생님 한번 우리 정규 수업 하는 때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치? 선생님이 이 시인분을 뵌 적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처음에 이미 선생님 진짜 아무것도 모를 때 무슨 여자분일 것 같은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그럴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호호 할아버지가 계시더라고. 근데 너무 뭐랄까 말씀도 잘하시고 그 뭐랄까 지적 센스 이런 것들이 되게 너무 좋으신 분이시더라고. 한번 다시 보게 되었고요. 뭐 어쨌든 이 농무라는 작품 지금 우리가 단원의 흐름을 보면 서사갈래가 서정갈래가 우리 처음에 서경별국 배웠어. 고려가를 배웠었지. 그 다음에 뭐 배웠죠? 시조밭 파트에서 고인도 날 못 보거나 한수마 세한수마 도산시비국까지 엮어서 봤었지. 조선시대 작품 본 거야.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를 대표하는 작품 중에 하나로 만세전을 위해서 봤어. 아니 만세전 왜 나와 갑자기? 야 우리 마피아 뭐 배웠냐? 모닥불을 배웠었죠. 그래서 농촌 공동체의 회복을 배웠었고 지금 네 번째로 농무, 즉 근대화 시기에 현대시 양상을 보고 있는 거다 라고 잡아주시면 돼. 자, 이 작품은 전통적으로 워낙 많은 시험들에서 다뤄진 작품이다 보니까 역시 중요도가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19의 내용을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시작할 때 어떻게 되고 있냐면 징이 올린다, 막이 내린다 라고 하면서 시작되고 있죠. 얘들아 보통 징은 언제 쳐? 시작하거나 끝날 때. 여러분들 그 개국 프로그램 중에 무슨 요즘 그 케이블 TV에서 하는 프로그램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프로그램 코너가 하나 끝날 때마다 근육 입담하는 분들이 분이 한 분 나와가지고 땡치나 징맨이라고 하든가 아무튼 뭔가를 끝났다고 알려주는 사인이라는 거야. 막이 내리는 것도 뭔가 끝냈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 징과 막을 통해서 지금 뭘 나타내고 있는 거야? 작품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 거야. 뭔가 허탈함, 쓸쓸함 이런 식의 이미지가 아닐까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어. 징이 울리고 시작하고 있어. 그러니까 뭔가 끝나면서 작품이 시작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런 상태에서 오동나무에 전등이 메어 달린 가설무대야. 가설무대. 지금 이 사람들이 정식으로 차려진 무슨 예술의 전당이나 무슨 회관에서 공연을 한 게 아닌가 봐. 뭐 한 거야? 가설무대. 임시로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잠시 한 것뿐이야. 그리고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 빈 운동장이야. 운동장이 나왔는데 그 운동장은 텅 빈이라는 단어와 함께 하고 있어. 자, 텅 비었으니까 당연히 무슨 얘기해야 될까? 위에서 허탈함과 쓸쓸함이 계속 이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허무감 이라는 단어까지 정리해 놓자면 결국 지금 이 상황은 뭐야? 작품의 제목이 농무였잖아. 농무가 무슨 뜻인데 농민들이 추는 춤. 오케이? 보통 우리가 사물놀이라고 표현을 하죠. 사물과 함께 풍악을 울리면서 즐겁게 노는 행위인데 원래 그 녀석은 즐거워야 마땅해. 농무는 풍요를 기원하거나 풍요를 즐거워하거나 이런 상황에서 보통 처제되는 게 맞는데 지금 작품 속에서 농무의 상황이 허무감과 함께하고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럼 도대체 이런 일은 왜 일어난 것일까? 를 보시는 건데 가봅시다. 우리는 하면서 시작했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나왔어. 특징이 뭐예요? 화자가 그들 무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함께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가 아니고 그들이 아니야. 우리가야.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주집에 몰려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자, 소주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술을 마시는 상황은 그러면 즐거운 상황일까? 우리 오늘 고생 많았어. 많은 관객들이 호응해줬지. 즐거웠어. 지금 그런 분위기가 절대 아니야, 그지? 그런 상황에서 어떤 것이 얼룩졌다고? 분이 얼룩졌다라고 했잖아. 이 분이라는 단어 중요하죠. 자, 왜냐? 이 분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1번 무대 화장을 뜻하는 거라고 보는 게 가장 기본적인 해석이겠지. 그러니까 왜 분을 바르다라고 하잖아. 파우더가 분이잖아, 그죠? 그래서 화장이 얼룩져서 땀과 함께 얼룩져서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여기까지 볼 수 있지. 이건 뭐다? 울분이다. 우리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해야만 했던가? 왜 우리는 이런 데서 연기란다. 무대를 펼쳐야만 했던가? 뭔가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거. 그럼 결론적으로 이 녀석은 하나의 시어 안에 두 가지 이상의 의미가 담겼으니까 또 그거 나왔네요. 무슨 법? 그렇지, 주의법 나와야죠? 주의법 잡아놓으시고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술을 마시고 있다. 됐죠? 자, 일단은 그런데 참고로 이건 따로 별도로 빼서 쓸게요. 오른쪽에 뺐습니다. 이 작품은
공간에 이동이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특이한이란다. 굉장히 중요한 점을 잡아놔야 돼. 우리가 작품의 흐름을 얘기할 때, 시상의 전개 방식을 얘기할 때 시선의 이동, 시간의 흐름, 뭐 공간의 이동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잖아. 지금 벌써 공간이 2개나 나왔지. 그들이 맨 처음에 어디에서 공연을 끝냈어? 1번 운동장에 있었지. 아니, 그리고 두 번째로 어디에 몰려갔어? 소주집에 몰려가서 술을 마시고 있었지. 이때 함께했던 정서까지 판단해야 돼. 운동장에서의 정서는 뭐였죠? 허무감이었죠. 오케이? 그리고 지금 소주집에 왔을 때는 뭘 느꼈어? 울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한 3개 이상의 장소가 더 나올 테니까 이런 것들 좀 잘 잡아놓읍시다. 됐죠? 그런데 그 다음에 여기까지 원래 했어야 되는데,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라고 했거든. 이 분의 정체가 밝혀진 거야.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라고 말을 했죠. 그럼 참고로 여기서 이 단어도 울분이라는 단어와 함께 뭐가 같이 답답함과 원통함 이런 단어를 마킹해줘야겠죠? 그쵸? 이렇게 공간의 이동, 인물의 심리의 변화 파악하시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다음 장면 봅시다. 꽹과리를 앞세워 장거리로 나서면 이런 거 있어. 시장판으로 나간 거야. 그러니까 보통 이게 우리가 보통 뒤풀이라고도 하는데, 사문놀이패가 한번 한마당 돌고 나서 술 한잔 마시고 좀 식기가 오르고 그러면 다시 한번 여흥을 풀기 위해서 한 바퀴 더 돌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이에요. 장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쪼무레기들 뿐. 자, 장거리에 나와서 뒤풀이를 하면서 따라가고 흥을 이끌어내고 있는데, 첫 번째 쪼무레기들만 우리를 쫓아와. 또 처녀 애들은 기름집 담벽에 붙어서서 철없이 킬킬대고 있지. 2번 처녀 애들. 얘는 킬킬대고만 있어요. 그럼 뭐예요? 지금 우리 보면 호응해주는 사람들이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저 뭐임? 이거 쳐다보고 있다는 얘기죠. 자, 장거리에 나서서 다시 판을 벌리기 시작했는데 결국 우리를 따라오는 것들은 자조 섞인 이야기, 웃음들 이런 것밖에 남지 않았느냐 라고 말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 장거리라는 장소, 그럼 이것도 포함해줘야겠죠? 세 번째 장거리. 근데 이제 심리를 드러내는 단어가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까 잠깐만 킵. 장거리로 나서서 다 괴로워하고 있고. 자, 그러면 이 장면에서 우리가 따로 이거를 반영론적으로 한번 해석해보자. 이 작품의 배경이 농촌이 도시화하던 시기, 그치? 산업화와 도시화가 이루어지던 시기였어. 그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였을까? 농촌의 입장에선 이촌향도 배우지 않나? 이촌향도라는 생각에서 문제였을 거야. 많은 젊은이들이 도시로 돈을 벌겠다고 떠나갔어. 지금 이 장거리에 남아있는 사람들 보세요. 애들이나 여자들만 남았지, 농촌 사회의 중심이 되는 힘을 써야 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장정이에요. 건장한 남성들이라고요. 근데 그 건장한 남성들이 있어 없어? 없잖아. 오케이? 이촌 향도의 상황이 벌어진 농촌의 젊은 사내가 없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라 라고 보아도 괜찮겠네요. 그러면 그쵸? 장거리 장면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 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 꺽정이처럼 울부짖고. 자, 이건 중요한 장면이니까 따로 파란색으로 써야지. 어떤 녀석은 꺽정이처럼 울부짖고요. 또 어떤 녀석은 서림이처럼 해해대지만. 자, 갑자기 꺽정이가 나오고 서림이가 나왔는데 누군지 잘 모르겠죠? 근데 꺽정은 알 것 같긴 한데 누구 말하는 걸까? 임꺽정이죠. 임꺽정이 뭐하는 사람이었어? 이 사람 직업이 뭐임? 도둑놈입니다. 도적이에요. 근데 의적이죠. 그 관아에서 쌀이랑 재물들을 훔쳐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 오케이? 자, 꺽정이는 의적이야. 근데 이거는 이 스토리를 알려면 이 임꺽정의 스토리를 알아야 해. 임꺽정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친출기문하면서 부자들을 힘들게 만드니까 국가에서 당연히 잡으러 나왔겠지. 그런데 꺽정이를 잡힐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참고로 이때 서림이가 있는데 이 서림이는 꺽정이의 모사예요. 임꺽정의 모사. 모사가 뭔지 알죠? 유비한테 제갈량 있고 조조한테 서서가 있으면 안 되는.
있긴 한데 아무튼 사마이가 있는 것처럼. 자, 아무튼 서림이라고 하는 친구를 데리고 이제 작전을 펼쳤는데 문제는 이 서림이의 가족이 오케이? 가족이 광군한테 잡혀. 그래서 가족을 협박하면서 서림이한테 모래 편지를 한 통 보내는 거지. 야, 지금 다음번 걱정이 출몰 지역 알려줘. 안 알려주면 너희 어머니가 죽는 거야. 자, 그 상황에서 서림이는 어떻게 했을까? 누구를 선택했을까? 나의 리더를 따랐을까? 나의 부모님을 따랐을까? 부모님을 따른 거야.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이쪽은 배반자야. 근데 배신자인데 포인트는 그게 아니야. 배신자가 아니라 뭐 한 거야? 순응한 거야. 포인트. 오케이? 그럼 이쪽은 뭐 한 거야? 저항한 거지. 됐어? 그러면 이 두 존재의 뜻은 어떤 부정적 시대 현실에 맞서서 싸우는 사람도 있고 그 싸움 현실에서 자조하며 체념해버리면서 순응해버린 사람도 있고 라고 하는 시대 현실을 말해주는 거 아니겠니? 오케이? 그래서 1번 당대 농민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게 1번 뜻이야. 오케이? 누군가는 저항하고 누군가는 순응하고. 됐지? 근데 이게 1번이 있다는 얘기는 뭐도 있다는 얘기야? 2번도 있다는 뜻이야. 참고로 이거 서술형에 정말 많이 나오니까 잘 체크해놔. 1번 뜻인데 자, 두 번째 뜻 이런 것도 돼. 지금 이거 어느 시대의 작품이야? 산업화와 도시화 시대 1960년대에서 80년대에서 그 사이에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근데 지금 내용 나오는 건 조선시대 얘기지? 그러면 그때에 있었던 조선시대의 이 사람들이 현대사회에서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는 거잖아. 즉 조선이나 현재나 농민들의 삶은 전혀 나아진 것이 없다. 오케이? 이렇게 말하면 되겠지. 됐어? 정리됐어? 자, 두 가지 뜻 다시 한번 정리하자. 꺽정이와 서림이가 등장한 것의 의미. 첫 번째, 당대 농민들의 저항 또는 수용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두 번째, 조선시대의 현실이나 지금의 현실은 별반 다를 바가 없다. 됐죠? 다를 바가 없다는 말도 괜찮네. 어느 쪽이 됐든 중요한 건 이 단어를 떠올려줄 수 있어야 돼. 물론 서술형이 없다며. 없으니까 이제 머릿속에 잘 어딘가에 흔적만 잘 새겨 놓으세요. 되셨죠? 서술형 있는. 있다고? 아, 1학년이 없는 건가? 네. sorry. 기억했네요. 선생님 어쨌든 간에. 그래요. 좋다 말았네요. 자, 아무튼 간에. 자, 여기까지 꺽정이와 서림의 파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야 되지만 하면서 이까지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 친들 무엇하랴 라고 말했어. 이거 무슨 법입니까? 서리법 보이죠? 서리법을 통해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다 부질없구나. 다 소용없구나. 이런 식이야. 자, 농민들이 왜 돈을 못 버냐면 내가 예를 들어 이번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씨앗을 1000만원어치 샀어. 됐어? 오케이? 그리고 1000만원어치 씨앗을 뿌리면서 내 농지도 빌려 써야 되고 인력도 빌려 써야 되고 트랙터도 빌려와야 되고 물 대는 것도 빌려와야 되고 돈이 막 들었어. 합해서 그냥 5천만원 들었다고 치자. 됐지? 그럼 5천만원 들어가지고 또 키우면서 중간에 뭐 비료도 갖다 넣고 막 해야 되니까 그래 다 합해서 5천만원을 치자. 근데 갖다 팔 때는 3천만원밖에 안 주는 거야.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나는 손해를 보는 구조인 거지.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런 말을 쓰는 거야. 뭐라고? 비료값도 안 나온 농사 따위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여기다 따로 쓰자. 비료값조차 나오지 않는 농사 따위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농꾼인데도 농사 따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말 그대로 농사를 짓기 위한 어떤 노동력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농촌의 궁핍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도 뭐의 이면이라고요? 산업화와 도시화의 이면입니다. 그러니까 뭐랑 또 연결되는 것이고요. 요 장면이랑 연결되는 것이고요. 오케이? 요 두 개는 농민의 현실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젊은이들은 돈 벌려고 떠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끝없는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런 농사 따위야 아예 옆편네에게나 맡겨두고, 그러면 옆편네 맡겨둔다는 얘기는 다 부질없어, 다 필요 없어, 에이 몰라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여기서는 뭘 느끼고 있는 거야? 장권에서는 그래서 결국 자조하고 있는 거지. 스스로를 비우고 그냥 열심히 일하면서 뭐해, 다 버려버려. 뭐야? 체념이죠. 자조와 체념.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괴로움을 느끼다가 자, 다음 넘어갑시다. 다음 행 넘어갑시다.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서 와서 볼 때, 자, 쇠전은 쇠가 소잖아, 그치? 소를 파는 가게를 지나쳐서 도수장, 도가 자른다, 수 머리, 왜 갑자기 머리를 자를까? 쇠전이 옆에 있잖아. 소 잡는데요. 오케이? 도수장 와를 근처를 돌아갈 때라고 돼 있는데, 그럼 결론적으로 자, 이거는 4번 쇠전을 거쳐서 5번 도수장으로 온 거야. 그런데 이때 이 4번은 그냥 지나쳐온 장소일 뿐이니까 넘어가자. 오케이? 도수장에 와서 도는데 그럼 여기서 뭘 느꼈을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좀 파란 펜 들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얘들이 뭐래요? 신명이 난다 라고 말했어요. 지금 이게 지금 신나는 상황이냐? 괴로워 죽겠는 게 신명이 난다고? 지금 이거 무슨 법인 거 뻔히 보이지 않음? 뭐예요? 반어법이지. 아, 좋아 죽겠어 라고 말하는 거니까, 그지? 자, 신명이 난다. 신명이 나지 않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농민은 엄청난 울분을 드러내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반어라고 표현한 거야. 또 일시적으로 신명이나 울분을 풀어내고 있는 상황, 즉 울분과 한을 풀고 있는 신명이라고 부르는데, 자, 요거는 얘들아 꼭 학교 선생님 설명을 들어야 돼. 이건 어쩔 수가 없어. 학교 선생님마다 설명이 다른 지점이야. 잘 들어. 의도를 파악해. 일단은 요 단어 자체는 반어적이지. 근데 결국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이야? 불행하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 괜찮아? 에이 몰라? 무슨 막 대대로 돼버라지 이런 느낌으로 뭔가 팍 놓아버린 느낌이지. 그래서 이거는 역설적 상황이야. 상황 자체가 역설적, 그쵸? 근데 이걸 역설법이라고는 절대 못할 것 같아, 그지? 이건 역설법은 아니야. 근데 상황 자체는 역설적이지.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마다 이거를 반어라고 가르치시는 경우가 있고 역설이라고 가르치시는 경우가 있어. 그 선생님마다 달라. 같은 학교에서도 선생님마다 달라. 아시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선생님의 설명을 꼭 듣고 둘 중에 하나를 택일하실 거. 아시겠죠? 반어랑 역설은 다른 거니까요. 근데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는 아시겠죠? 식구의 의미를 있는 그대로만 파악하는 분들은 반어법이라고 말씀하실 거고, 내재되어 있는 의미를 파악하려고 하면 역설적 상황이라는 말이 튀어나올 거라고요.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됐죠? 꼭 들어야 돼. 자, 그래서 신명이 난다라고 말을 하며 마지막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를 불거나, 날라리는 태평소라고 하는 건데 왜 풍악을 갑자기 올려? 사물놀이 같은 거 들어보면 왜 나팔 소리 같은 거 좀 빠라라 하면서 들려오는 소리 있지? 그 소리야. 또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 뭐예요? 대꾸법을 통해서 그 신명이 난 모습 자체를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신명난 농무의 한마다. 그러니까 이 농무가 결국 뭐 어떻다는 거야?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그걸 풀고 싶어서, 그렇지? 기느니까 추는 그런 춤 같은 거 아닐까?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 도수장에서는 우리가 이 신명이라는 단어를 뽑아내면 되는데, 다만 이 녀석은 단어로도 볼 수 있지만 역설로도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 조심하라 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참고로 여기 오른쪽에 공간의 이동을 써놓은 것들은 꼭 따로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되셨죠? 자, 좋고요. 자, 시의 내용은 다 봤습니다. 이제 그러면 밑에 있는 특징 부분을 보고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봅시다. 주제가 뭐라고요?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농민들의 현실과 그것에 대한 비판. 자, 키워드 뭐라고요? 소외된 농민 꼭 잡아놓으세요. 소외된 농민들과 그에 대한 비판. 특징 잡니다. 1번. 농민들의 소외된 현실을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맞지만 틀리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직설적이라고 하는 건 빗공구랑 상관없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쨌든 부정적 상황을 있는 그대로 묘사해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두 번째, 역설적 상황을 통해서, 여기서 역설적 상황이라는 단어 쓴 거 보이시죠? 오케이. 심리를 드러내고 있고요. 3번, 홍명희의 소설 임꺽정에 나오는 인물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오케이. 아까 선생님이 꺽정이와 서림이 얘기했을 때 말씀드린 부분. 마지막 네 번째, 시어가 어렵고 골 때리는 단어가 없어, 그죠? 우리가 일상적 단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단어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뒷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본문의 심정리. 장소의 이동과 정서의 흐름 보이시죠? 그래서 참고로 이 작품은 어떤 문제가 자주 나오냐면 그냥 이거 자체를 칸으로 만든 다음 빈 칸을 만들어 놔. 오케이? 빈 칸을 메꿔라 라는 문제 자체가 잘 나오는 편이야. 아니면 공간의 이동을 순서대로 적으시오. 잘 나오는 편이라고. 그럼 칸이 4칸이면 요렇게, 칸이 5칸이면 요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거기 맞춰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그냥 암기해버리시면 됩니다.
다음 농촌의 현실. 악쓰는 쪼무레기 이 청년들이 떠났음. 비록 갖다 안 나는 농사. 농촌이 소외된 공간이 되고 있다. 도시는 개발하려고 용을 쓰고 있는데 농촌은 도움이 안 되고 있어. 그래서 1960년대 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농촌의 현실과 그로 인해 궁핍해진 농민들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되셨죠? 그리고 세 번째, 아까 쌤이 우리라는 단어 쓴 게 특징이라고 했었지, 이 작품은. 오케이? 화자가 거리감을 두고 쟤들은 힘든 상황이야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우리가 힘들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우리 농촌 공동체가 피폐해지는 것은 누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 봐봐. 우리나라에서 쌀을 생산하고 만들어내고 파는 것들은 비싸요. 어디보다? 수입산보다 비싸요. 참고로 외국은 쌀농사나 벼농사, 밀가루 농사 지을 때 어떻게 합니까? 땅이 워낙 크니까 무슨 짓을 해? 비행기 타고 가서 농약을 뿌리고 비행기 타고 가서 비료를 뿌려요. 너무 넓어서 컨트롤이 안 될 정도야. 그러니까 싸지. 근데 우리는 그런 것 그렇게 싼 것들 있는 거 알면서도 국산 제품들은 보호하려고 용을 쓰잖아, 나라에서. 그렇지? 한우, 그렇지? 한돈, 그다음에 우리 쌀, 우리 벼, 토종 상품 이런 것들 얘기하잖아. 근데 왜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야? 이건 전략적 차원이야. 외국에서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 이제 지금부터 진짜 너무 싸서 감당이 안 되니까 지금부터 모든 밀가루는 미국에서 사들이기로 했어. 자, 100% 그 미국으로 넘어가면 미국은 이제 무슨 짓을 시작하겠지? 당연하게도 올리지. 당연히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가격 올리지.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투입해서라도 농민들을 보호하려는 건 그런 의도가 있는 거야. 우리가 식량자주권이라고 불러. 식량자주권이 사라지는 순간 나라가 휘청인 건 한순간만이니까요. 오케이? 아무튼 그렇답니다. 자, 어쨌든 농무라고 하는 작품 이렇게 해서 다 봤고요. 자, 뒤쪽에 학습활동 보고 정리하면서 연관 작품 하나를 더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갑시다.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선학이라는 그 과정, 이거 왜 중요한지 알겠죠? 참고로 너희들 교과서에선 이걸 4군데로 찢어놓은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가 빠졌는지 보이시죠? 오케이? 자, 2번 넘어가자. 그냥 바로 다음 글을 참고해서 시대 상황을 파악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는 선생님이 한번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자, 재원아, 부탁 한번 하자. 읽어주세요. 1970년대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진행된 산업화 도시화는 사회계급 구조를 바꾸었다. 오케이. 자, 산업화와 도시화에 마킹 좀 해주시고요. 또 1960년대 1960년대 전체 인구 가운데 58.3%를 차지했던 농민은 미국에서 들어오는 엄청난 양의 인력이 인생물과 저고가 정책으로 생계기조차 마련하기 어려웠다. 잉여 농산물이라고 하는 건 남을 정도로 많이 들어왔고, 저 고가는 무슨 뜻이야? 곡식의 가격이 낮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자체는 싸게 가자라고 하는 게 그 당시 정책 기조였다는 것이야. 그래서 살기 어려워진 농민들은 차츰 농촌에 떠나고 농업 인구는 1970년 전체 인구의 44.7%에서 1975년에는 37.5%로 크게 줄었다. 전체 산업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점점 줄었고 빛을 지고 있는 농가는 1971년 전체 농가 가운데 75.7%에 이르렀다. 그치.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라는 말이 이 부분을 말하는 걸 거라는 거 확실히 보이시죠?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빚이 늘어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야. 자, 밑에 봅시다. 산업화 때문에 생계비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농민의 상황은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 이농으로 인해서 쓸쓸해진 농촌의 풍경은 악을 쓰는 건 쪼무레기들 뿐. 우리가 다 잡았던 장면들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 두 장면을 가지고 뭐라고 했었던? 요거랑 요거를 가지고 농촌의 궁핍한 현실을 보여주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다 라고 했었지. 결국 1, 2번을 바탕으로 시인이 그래서 이 시를 통해서 뭘 말하고 싶었느냐라고 말한다면, 첫 번째, 농민의 어떤 소외된 현실을 개선해야 된다라고 말하거나, 혹은 적극적으로 현실에 참여해서 이런 현실을 이겨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누구를 통해서? 꺽정이처럼이라는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학습활동을 봤는데, 자, 지금 우리가 본 건 뭐라고요? 산업화와 도시화 속의 농민의 소외 문제였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다음 작품은 또 뭐냐면, 이 작품까지 연결해서 갈게요. 저문강의 삽을 씻고라는 작품이야. 요 부분은 조금 지우고 갈게요. 자, 여러분들 보조자료 다 지금 꺼내주셔야 될 겁니다. 지금 꺼내세요.
아 저기 승이라고 나왔어. 혹시 없으신 분? 없다. 일단은 같이만 보세요. 어차피 텍스트는 똑같이 있으니까. 자, 이 작품은 제목에 삽이라는 단어가 보이나? 삽은 뭘 말하는 걸까? 노동자, 그렇지. 그래서 이번에는 도시 노동자의 삶을 볼 거야. 그러면 이 두 작품을 연달아 보는 이유는 뭘까? 결론적으로 산업화, 도시화, 좋은 거 알고 산업화랑 도시화, 뭔가 첨단 산업이 들어서고 세련된 도시가 들어서고 자본 집약적 산업들이 만들어지고 이 도시화 이 두 가지는 얘들아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반반? 그렇지 반반이지. 나쁜 건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반대급부로 반드시 뭐가 벌어진다?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두 작품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도시와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 속에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다 라는 공통점을 잡고 시작하라는 얘기야.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작품 속에서는 뭘 얘기하는지 한번 따라가 봅시다. 보조자라고 전문가의 사회 사건은 식구를 펼쳐 놓으시고 보시면 돼. 자, 흐르는 것이 물뿐이랴 라고 물어보면서 서리법 똑같이 썼네요. 서리법의 공통점 보이십니까? 얘들아, 두 작품을 나란히 가져올 때는 뭘 봐야 돼? 공통점과 차이점, 비교점을 봐야 돼, 그지? 자, 우리의 삶도 똑같이 흐르는 거야. 우리가 저와 같아서 라고 했는데 참고로 여기서도 우리라는 말 쓴 거 보이죠? 지금 두 작품 모두 화자가 이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공통점이네. 또 그러면 됐죠? 그리고 서리법도 맞습니다. 자, 우리가 저와 같아서 저거는 강물을 말하는 거겠죠? 강변에 나가 삽을 씻으며. 자, 강변에 갔어요. 근데 지금 강변에서 삽을 씻는다는 얘기는 옛날에는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제 막 다시 산업을 일으켜 세우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건축 수요가 엄청나게 높을 수밖에 없었겠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와서는 빌딩 세우고 건물 세우고 뭐 시설 설비 세우고 다리 만들고 이런 일을 했단 말이야. 그렇죠? 쉽게 말하자면 육체 노동자들이 많이 비중이 높았다는 거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도구는 삽 하나밖에 없는 거야. 됐죠? 삽인데 그 삽을 무슨 정비소에 가서 예쁘게 가다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옆에 있는 가물에다 그냥 씻고 있는 거잖아. 오케이? 뭐예요? 삽을 씻는다라고 하는 건 노동자의 상징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아무튼 강변에서 삽을 씻고 있는 모습. 그럼 이건 뭐야? 공간적 배경이 될 것이고, 이건 뭐가 되는가? 생계의 수단이 될 것이고. 그쵸? 오케이. 삽을 씻으며, 그런데 거기에 슬픔도 퍼다 버린다. 강변에서 삽을 씻으면서 지금 파라펜이야. 거기에 슬픔도 퍼다 버린다. 선생님 지금 이걸 왜 파란색으로 썼는지 감 잡히는 사람. 표현법입니다. 뭐예요? 추상적 개념. 나이스지. 그렇지. 추상적 관념이 좋잖아. 이 단어만 써도 되지? 이게 왜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야? 만질 수 없는 대상을 마치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대상인 것처럼 다루는 것. 슬픔이라는 건 우리가 만질 수 없어. 근데 이거를 떠서 퍼서 버려버리고 있잖아. 오케이?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강물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저렇게 삽을 한번 씻으면서 자기의 슬픔도 떠다 버리면서 하루하루 버텨나가고 있는 것이로구나 라고 느꼈다는 거지. 따라왔죠 여기까지? 자, 이런데 일이 끝나 저물어 라고 했어요. 자, 저물어에서는 여기다 쓸게요. 저물어. 그럼 이건 무슨 적당 배경이야? 시간적 배경이지. 일은 끝났고 저물어서 스스로 깊어가는 강을 보며 라는 말을 썼어. 자, 강물이 스스로 깊어진다는 얘기는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어떤 비애, 애수, 슬픔, 그러니까 아까 강물에다 슬픔을 퍼다 버렸잖아. 그럼 매일매일 슬픔을 퍼다 버릴 테니 계속 깊어지는 건 뭐가 슬퍼진다는 얘기야? 슬픔의 깊이가 깊어진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한 거야? 비애라고 표현하는 거야. 감 잡혀? 오케이. 슬픔을 계속 퍼다 버리다 보니 그 강물에 나의 비애가 쌓여가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며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나는 돌아갈 뿐이다. 오케이? 나는 쭈그려 앉았어. 담배 한 대 피우고 마는 거지 뭐. 에이 더러운 거. 쌤이 이래서 그러지. 열받으면 가서 담배 한 대 피우고 다시 리셋하면서 다시 시작하고 오는 거죠. 자 아무튼 그럼 결국 이 비애감에 대응하는 나를 포함한 우리의 자세는 뭐 하라는 얘기야? 그냥 싸워서 이겨내려고 하거나 그치?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려고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에이 더러운 거 하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그럼 뭐 하는 거야? 키워드 무기력 소극적이지. 됐죠? 그냥 뭐뭐 할 뿐이다 라는 말을 썼어?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야? 혹시 눈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안 좋아? 자리를 좀 아예 앞으로 한 번에 앞으로 좀 잡아. 아니 근데 보이긴 보임? 글씨를 그래 좀 더 크게 쓰도록 노력해 볼게요. 네. 근데 파란색이라 더 안 보일 거야. 근데 문제는 선생님이 파란색을 제일 중요하게 쓰는 색깔이라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돌아갈 뿐이야. 삶에 대해서 무기력하고 체념적이고 자조적이고 그냥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다. 자 삽자루에 맡긴 한 생애. 삽자루에 맡긴 생애 뭐예요? 노동자로서의 삶을 상징하는 거겠지? 이 생애가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우리의 생애는 이렇게 저물고 시어를 반복했으니까 리듬감인 건 보인 거 맞고요. 반복은 근데 중요한 건 강조인 것 같아요. 자꾸 저물어만 가고 있어. 뭔가 떠오르고 올라가고 상승적인 게 아니야. 참고로 그럼 이 저물어라는 것은 뭐랑 비슷한 느낌인 거니 얘들아? 요거랑 비슷한 거지. 뭐야 여기 왔어. 요거랑 비슷한 거지. 오케이? 쓸쓸한 감정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샛강 바닥 썩은 물에 달이 뜬다 라고 했죠. 자 여기다 쓰자. 샛강 바닥에 썩은 물이 만들어지지만 오늘도 또 뭘 뜬다? 달은 뜬다. 자 썩은 물이 왜인지는 알겠지? 나의 슬픔이 계속 쌓여있기 때문이야. 그러면 나의 슬픔, 나의 괴로움, 나의 아픔들을 썩은 물이라고 표현한 것이겠지? 그런데 요거는 또 종이로도 볼 수 있어. 공통점이다 그치? 야 그냥 말 그대로 순수하게 생각해. 그냥 무슨 뜻 집어넣지 말고 그냥 산업화 도시화 시기의 강물의 모습은 어땠냐면 말 그대로 똥창이었어요.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1번 진짜로 썩은 물, 진짜 썩은 물 환경오염 이라고 잡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근데 우리는 2번의 뜻이 더 강하다고 보는 거지. 썩은 물은 왜 썩었다고? 노동자들의 슬픔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치? 희망을 잃은 노동자의 모습을 썩은 물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것도 가능할 것이고요. 되셨죠? 자 근데 그런 썩은 물에 오늘도 달은 뜨는 거야. 근데 여기서 달이 뜬다는 걸 조심해야 되는 건 와 선생님 달은 광명한 존재예요. 발물 비춰주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희망이 주어진 거예요. 에바예요 그거 그지? 여기서 달은 어떤 뜻이냐면 반복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뜨고 내일도 뜨고 모레도 뜨고 오늘도 힘들고 내일도 힘들고 모레도 힘들고 그치? 4월 마지막 주 내신되기 때문에 힘들었어요? 5월 첫 번째 주 힘들어요? 5월 두 번째 주 힘들어요. 5월 세 번째 주 힘들었고요. 5월 네 번째 주 힘들었습니다. 자 5월이 마지막 주가 왔으면 6월달에 행복해질까요? 아니에요. 6월에도 난 내신 대비 중이거든요. 이런 식이에요. 알겠죠? 자 우리는 지금 7월달을 맞이했습니다. 노동자의 생애 앞에 보일 산 증인이 있잖아 이제. 자 아무튼 간에 그래서 우리가 저와 같아서 라는 말을 썼어. 자 우리가 저와 같아서 지금 요 문장은 이행에서 반복되는 구절이지. 오케이? 그럼 이건 뭐야? 시행의 반복이 나타난다는 거는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 그죠? 아무튼 저와 같아서 그럼 여기서 이때 저란 단어를 하필이면 왜 이 타이밍에 썼을까를 보는 거야. 이 저와 같다는 게 맨 처음에는 강물이 저렇게 흐르는 거였지. 근데 지금은 바로 무슨 문장 밑이었어? 달 바로 밑이었지. 그럼 여기서 저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되는 거지. 강이 될 수도 있고 달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우리들도 저와 같다고 했으니까 저 강처럼 저 달처럼 강처럼 어떻게 됐고요? 썩고 있고요. 달처럼 반복되고 있는 거잖아. 둘 다 가능한 거지? 그렇게 해서 우리는 또 그 안에 흐르는 강물에다 밥을 씻을 거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궁핍하고 뻔히 보이지? 오케이? 다시란 단어를 보세요. 다시 반복이라는 뜻이잖아. 반복되는 그 삶 속으로 어떻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 돌아가야만 한데
우리는 이걸 벗어날 길이 없어.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뭐라고? 무슨 점? 파란색. 최연적. 오케이? 한탄하고 슬퍼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두 작품은 도대체 뭐가 비슷하고 뭐가 다른 건지 확인할 수 있겠니?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이 작품은 다시 한번 정리하자. 지금 이 작품은 강을 바라보며 노동자의 삶을 생각하고 있었지. 강은 저렇게 계속해서 흐를 뿐이고 저렇게 계속해서 깊어갈 뿐이야. 우리 노동자의 삶도 저렇게 해서 계속 반복될 뿐이고 저렇게 해서 계속 슬픔이 쌓여갈 뿐이지 라고 말하는 것. 됐죠? 그럼 결국 이 작품의 주제가 뭐라고요? 지속되는 삶의 비유가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런 내용이었고요. 자, 얘들아, 이제 차이점을 몇 가지 짚어낼게. 지금 왼쪽에 특징 부분 보이니? 보조자료 왼쪽입니다. 보조자료 왼쪽 특징 1번 연의 구분이 없는 단연시다. 공통점이지? 그러니까 지금 공통점과 차이점을 할 얘기가 정말 많아, 그죠? 우리가 봤던 작품 역시 단연시였습니다. 연의 구분 없었잖아요, 그죠? 두 번째, 구체적인 삶의 경험을 자연물의 이미지와 결합시켰다. 이거 뭐 말하는 거죠? 슬픔을 내다 버린다라고 하는 장면에서 보여줬지? 그거 말하는 거야. 근데 3번, 요게 중요해. 선생님 봤을 땐 요게 중요해. 이거는 지금 뭐의 흐름이었다? 시간의 흐름이잖아. 뭐가 달라? 자, 이 작품은 공간의 변화를 따라 살아갔었지, 그치? 근데 방금 이 작품은 처음 시작할 때 어땠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일이 방금 끝나 저물었어요. 방금 해진 거야, 맞지? 해진 상태에서 작품의 내용이 시작되고 있었지? 근데 끝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보세요. 뭐가 떴습니까? 달이 떴죠? 그리고 마지막 끝날 때는 뭐래요? 어두웠으니 돌아가야 된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시간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지? 차이점으로 착복 마킹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하지만 그 안에서 화자의 내면의 변화? 내면의 흐름. 근데 이건 변화라고 말하는 건 좀 오버라고 생각해, 개인적으로는. 계속 애상적이었잖아, 그지? 슬픔이 나타나는 것이었고 이렇게 번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오케이. 다만 여기서 강이 나왔는데 이 강에다가 또 우리가 전에 배웠던 공무도화가에서 물의 원형상징 같은 거 집어넣지 마라잉. 이건 그거 아니지? 조심해 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전문강의 삽을 씻고라는 작품을 분석해봤습니다. 됐죠? 자, 그럼 다시 원래 책으로 돌아가서 자, 1번 두 화자가 처한 상황을 비교해봅시다 라고 되어 있죠. 농무는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를 짓다가 울분에 차서 노무를 쳤고, 울분 체크. 전문강의 삽을 씻고에서는 도시에서 하루를 끝낸 삽을 씻고 체념 체크 하면서 먹을 것도 없는 마을로 돌아가고 있지. 근데 이 두 시의 화자는 모두 자신의 모습을 우리라고 불렀습니다. 왜요? 이거는 특정한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 사회 현실 전체의 문제라고 인식한 거지. 밑줄은 어디다 치면 될까? 당대 한국 사회의 농민 전체 또는 도시노동자 전체의 현실을 문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밑줄 쫙 쳐놓으시고요. 자, 우리라는 단어를 선택한 이유는 뭐다? 특정 개인이 아닌 우리 민족 전체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면 되겠지. 마지막 세 번째, 도시에서 정서와 태도의 차이점 보자. 농무에서는 체념했지. 근데 동시에 뭐도 했어? 울분을 표출했지. 열받아하면서 신명을 풀어냈지. 자, 특징 잡았죠? 근데 방금 우리가 읽었던 전문가의 39는 그냥 뭐 하고 있어? 체념하고 있었지. 자포자기했죠.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작품의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서정 시각 파트는 다 마무리가 됐고요. 서사 파트도 이거 지난번에 거기까지 끝냈으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뒤쪽에 나오는 작품 이번에 그 다음에 뭘 봐야 되냐? 일야구도학이죠. 일야구도학이라고 구도학이라고 그 다음에 용서와 며느리과까지 그냥 한꺼번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 쉬어볼게요.